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수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제가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 늘 앉아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고 또 우리 다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또 건강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전하니까 시계가 지금 어디 시계가 없나요? 중간에 사인을 좀 주십시오. 길어지면. 제 이름은 장은영이고요. 아까 소개받은 바와 같이 주로 이제 경영 쪽에 책을 썼는데 건강과 관련된 책은 5년 전에 스킬 건강 행동을 썼어요. 근데 교회에서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또 건강 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오장육부에 대한 원리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나올 겁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저 보시면 뼈를 말랐잖아요. 그죠? 건강치 않게 생겼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안좋았어요. 우리 학교 들어올 때, 입학할 때, 고대 입학할 때, 그 건강 검진하는 거 알죠? 했었잖아요.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네. 신체육관에 해가지고. 그때 저는 혈압의 부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혈압이 155. 그때 19살 때. 그리고 아래 혈압이 95더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좀 옆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몇 번 재검을 했는데 이게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지. 물어보더니 부친이 혈압이 높으셔서 약을 드셨다고. 그랬더니 원태성 고혈압이라고. 원래 태어나기를 고혈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이죠. 평생 먹이죠.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안 낫죠, 그죠? 그게 문제야. 그래서 혈압 높은 거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좀 계속 예민하게 쓰고 있었는데 젊을 때니까 약 먹고 이런 생각은 약을 싫어했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먹으면 취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멀쩡하잖아. 그래서는 좀 음식 좀 이상한 거 먹으면 탈이 나고 컨디션이 훅 떨어져.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하이스쿨을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키스트에 있다가 이제 삼성경제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럼 매번 걸리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는 혈압도 뭐 160 나오고 뭐 밑에 혈압도 95, 100까지 나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죠. 근데 거기다 눈까지 터져. 가끔가다 심장이 벌렁벌렁해. 협심증 이런 것들 그러면 뻐근하고 숨 쉴 때 뻐근하고 뭐 이런 것들 있으면 공포감 느끼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그거 가끔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젊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전전하고 뭐 눈 터지고 눈 터지면 보통 뭐 3주 정도 가거든요. 근데 어느 때에서부터인가 한쪽 터지면 3주 걸렸다가 아물 때쯤 되면 또 한쪽이 터져요. 이거를 10개월 동안 하는 거야. 삼성 일 빡시게 시키는 거 아시죠? 경제부서의 경영 전략 쪽에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비서실을 하고 긴밀하게 이제 하는 일들이 있어서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 이렇게 가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병원 다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왔었고 지금은 어떠냐? 혈압, 위혈압이 뭐 125 내외
아래 혈압은 7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약을 먹냐고요? 전혀. 저는 약 먹은 적이 없어요.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몰라서 그런 거, 해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 다 정상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잡아봤습니다. 인생 120대 시대, 그리고 헬스케어 4.0, 또 디톡스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디톡스를 BSPS라고 해서 이런 개념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대장도 제가 그런 컨셉으로 가이드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약 한 4개 정도 내용적으로 먹고, 뭐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도움 줘서, 거의 한 상태로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빠르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20세 아실 거예요? 지금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 되는 거 아시죠? 지금 50세 정년, 우리는 55세였었잖아요, 그죠? 50세. 49점 몇 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25년 벌어서 35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은 아시잖아요. 대부분 90세 이상이야. 100세 넘은 분들도 계시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길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120세 시대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아마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나올 거예요. 100세 이상은 많을 거예요. 지금이 그런데요. 그럼 120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노기간이 길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건 제한이 될 수 있다, 이제. 고정적인 수입. 그 맨날 산만 다닐 수 없잖아. 평생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120세 시대가 되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들어가는 수명, 기대 수명. 건강하게 자기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수명이 건강 수명이에요. 아까 기대 수명이 85세 그랬잖아요. 근데 건강 수명은 어때요? 저 오른쪽 끝에 보면 평균 72세 상태죠. 그럼 무덤에 들어가는 수명이 85세면 여기 건강 수명은 자기가 왔다 갔다 하고 누구 도움받지 않고 그냥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예요. 10년 이상이 침상에 있는 거야. 아니면 누구를 귀찮게 해야 돼. 혼자는 독립적으로 나가지도 못해. 자기 밥도 못 차려 먹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럼 건강 수명이 중요해요? 기대 수명이 중요해요? 건강 수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 120세 시대가 되면 지금 90세 시대에 85세 시대에 저렇다니까요. 10년, 12년 이런데 문제는 기대 수명을 넣는데 건강 수명은 는다 안 는다? 안 늘어. 저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사니까 약들을 먹어요. 65세 이상부터 복용하는 약이 보통 평균 2가지 이상이야. 여기도 아마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줄줄이 있을걸요? 약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한두 가지씩 먹지.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다 저렇게 돼. 우리가 약을 언제부터 먹어요? 몇 세부터 주로 먹어요? 50세. 50대 때부터 약 먹기 시작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죠? 한 10년, 15년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성질환이 되고 진도가 더 나가요. 약수가 늘어나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65세 이상 되면 저렇게 돼. 그래서 의료비가 급증하는 나이가 65세. 암이 급격히 발생하는 나이가 65세죠. 왜? 그 전에 약을 먹어왔거든. 진료비의 43%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이요. 우리 나이 때죠. 보시면 여기 2025년도 병원비로 나가는 게
60조 원이야. 65세 이상 된 노인들만. 인구가 몇 퍼센트예요? 20%. 20%때 의료비는 더블 이상을 써.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GDP가 2023년도에 2,000조야. 병원비만 따지면 이거 역산으로 이게 2.5%거든요. 60조야. 65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 전체 의료비는 어떻게 돼요? 2025년도 150조야. 150조 중에서 60조를 노인들이 쓰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병원비. 그죠? 시장 굉장히 크죠? 그게 병원이나 수입이 되는 이유야. 근데 뒤로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노인이가 더 많아지죠. 그죠? 좀 어떻게 감당할 거야? 국가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가 되고, 개인의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심각하다. 그래서 뭔가 대비를 하고 병원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인생 90세 시대, 80세 시대, 85세 시대하고 100세 시대는 다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동의하세요? 네. 건강히 살아야지. 침상에 누워가지고 도움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삶의 질이 그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낫지, 그죠? 극단적으로는 그래요. 심하게 얘기하면 건강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강 문제는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 그 사람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자식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훔쳐 사는 인생이야. 그래서 건강은 내 책임이지 철저하게 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시스템이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 헬스케어 1.0, 2.0, 3.0, 4.0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대부분 질병치료 2.0 시대는 기대수명을 연장하는 거야.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응급치료 받고 입원시켜서 연명시키는, 그죠? 조금 발전된 게 이제 3.0이에요. 만성질환을 예방하자. 만성질환이라는 게 뭐예요? 약이나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응? 못 고치는 거잖아. 근데 왜 약을 먹어? 못 고치는데? 그죠? 그래서 만성질환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래서 다 약을 먹죠. 3.0 시대, 4.0. 근데 이제 환경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서 120세 시대가 오면 인세 수입, 난 뭐 이렇게 살고 먹고 살만하다. 연금도 받고 우리 것저것 평생 할 일이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강 수명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이 자산인 거 아세요?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서 회복시키고 싶죠. 그게 사람 욕심이에요. 얼마나 벌어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순간에 한 번 가 그냥 일본 가고 미국까지 가서 고쳐. 다 거덜날 때까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현명한 분들이에요. 들으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요. 병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그리고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케어받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는 치료 중심이에요. 앞으로는 예방 중심이에요. 저게 가능한 이유가 AI, 헬스케어.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의사들이 해왔던 진료 방식은 앞으로는 안 통할 거예요. 대면이 비대면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의사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으로 미리 조치가 돼서
하는 형태로 바뀔 거고, 그리고 질병 치료가 아니고 건강수명 연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단편적인 증상 치료에서 통합적인 건강 예방 형태로 간다. 근데 저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겠죠. 근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저게 가능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헬스케어 2.0, 4.0에 두 가지 트렌드가 있어요. 쭉 공부해 보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또 하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 제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거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치료 쪽인데 로봇의 도움을 받거나 또 웨어러블 기기 장착해서 보행을 못하는 사람들 뭐 해주는 것들, 또 디지털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가고, 또 한 축은 AI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수명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 그 플랫폼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서 서포트가 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개발하는 거 알죠? 이런 거? 또 일반 건강식품회사에서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여러분들 게놈 아시죠? 유전자, 게놈,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은 게놈은 조금 맛이 갔어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A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서포트 해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액 지표, 혈액 수치 있죠? 콜레스테롤 수치, 당 수치, 뭐 이런 것들, 신체 계측에 대한 무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혈액 지표나 신체 계측 지표는 저도 건강검진 하는 거예요. 그죠? 병원에서.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또 그 데이터베이스. 그걸 끌어와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이나 설문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딱 집어넣어. 몇 가지 항목들을 집어넣으면 분석을 딱 해. 그래서 당신은 1.2배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게 나와. 그 다음에 당신이 보니까 혈당 관리해야 돼. 보니까 당신은 혈압에 문제가 있겠네. 또 당신은 보니까 눈에 문제가 있어요. 코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신호등 형태로 영역을 표시해줘. 그 다음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식사, 운동, 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AI로 툭 튀어나와.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수치 보고 약 먹을 사람만 약 먹고 나머지는 가이드 받아요? 못 받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든가요? 안 해주든가요? 안 해줘요. 모르지. 약 먹은 사람만 카운트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몰라. 그 사람이 언제까지? 약 먹으러 올 때까지. 그게 현실이야.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이게 곧 실현될 거예요. 제가 거의 만들어 놓은 포맷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게놈 얘기했어요. 게놈 뭐 보시면 2만 개의 유전자 정보가 있다. 그거를 탈탈 털면 모든 불치병은 없어질 거야. 그래서 했어요. 2003년도에 완성을 했어.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쌍둥이가 있어. 이 사람들 유전자가 같아요? 안 같아요? 일란성 동시에 나온 쌍둥이. 거의 100% 같지. 유전자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한 번 분석하면 끝난다 그러잖아. 저도 분석했거든요.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저쪽은 41.5세야. 66세인데 현재. 동생은 70세야. 똑같은 유전자가 왜 저래? 왜 달라? 했더니 먹고 생활하고 이렇게 환경이 틀린 거야. 환경이 틀린 거야. 환경이 틀리니까 확 달라져. 그거를 몸에 어디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냐면 장내 미생물에 등록되어 있는 거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그와 관련된 미생물 같은 것들이 달라붙고, 고기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죠? 그 미생물의 차이가 유전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개인의 차이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몸의 미생물 같은 것들의 체계. 그래서 체계를 바꾸게 될 뭐 세 가지 어쩌고저쩌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치매, 면역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이 중에 치매나 면역항암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백업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여 종의 상세균이 존재해요. 근데 아까 인간의 유전자가 몇 개라고 했어요? 2만 개. 이 상세균의 유전자는 평균 300만 개. 그러면 150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유전자가 2만 개야. 근데 그 사람 몸 안에 수많은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 수는 컴비네이션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장내 미생물까지 분석을 다 끝내야 인체를 할 수 있다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의 결과예요. 그러면 연구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인간의 유전자 밝히는데 몇 년 걸렸어요? 한 14, 5년 걸렸어. 그 2만 개 밝히는데. 근데 300만 개 밝히려면 어떻게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AI 컴퓨팅 파워가 발전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미지에서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뭔지 잠깐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체내 미생물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덕분에 차세대 치료제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일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유전체의 합이라는 뜻으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말하며 미생물 마이크롭과 생태계 바이옴의 합성어입니다. 앞서 말한 미생물이란 인간, 동물, 식물, 토양, 바다, 대기 등에 공존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의미합니다. 인체 생물학적 관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 호흡기, 생殖기, 위장관 등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 서식하며 미생물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장 내에는 인체의 90%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장 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유전자의 150배 이상 많은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가 만들 수 없는 광범위한 효소들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 인체가 분해할 수 없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장내 미생물은 비타민 생성, 병원균으로부터 장 감각 보호, 인체의 뇌와 감정, 행동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평소에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 비만 등 외부 환경 등을 통해 불균형이 야기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발병시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면서 개인 맞춤형 치료법 개발과 같은 관련 연구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각종 대사 물질을 생성하는데 암, 자가 면역 질환,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기능식품에서 치료제 개발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는 체내 미생물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크게 분변 이식, 생균, 생균에서 유래된 유효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생균 의약품의 분류에 속하는데 선별된 균을 살아있는 상태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20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예시로는 페링 제약의 리바이오타가 있습니다. 리바이오타는 살아있는 미생물종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혁신 신약으로 2022년에 FDA가 승인한 첫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입니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 중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을 항생제로 치료한 환자에게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정부도 오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FDA에서 처음 치료제가 승인이 됐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라고,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알려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대장이에요. 대장. 39조 개가 있는데 38조 개가 대장에 있어. 그리고 그리고 입이, 구강에 대장의 100분의 1이 있어. 그리고 소장의 1000분의 1이 있어. 그러니까 소장에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입보다 작은 거야. 대장.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제일 앞서가는 회사의 경우는 분변 채취해서 유전자를 이렇게 털어내는 기술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해서 6개의 튜브로 나눠가지고 체변을 해요. 인공장처럼, 사람 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유산균들을 균종을 한 6가지 정도 그룹으로 나눠놓고, 그거를 그 사람 똥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야. 6개. 그래서 4주간 배양을 시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제일 유효한 물질들, 이 유산균이 이 장내 미생물 중에 한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유산균이 부각된 이유는 밖에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못 키워낼 수 있는 미생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연구가 안 됐을 때는 불치병에 있어. 그럼 건강한 사람의 똥을 그 사람 대장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 그래서 똥이 약이네, 이런 수준이야. 근데 그 안에 어떤 미생물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는지는 몰라. 그게 지금의 실태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그 대사산물 중에서 단세지방산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분비물들이 있다고. 걔네가 먹고 싸는 똥. 응? 그거가 제일 잘 분비되는 균이 있다고. 그 유산균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의 최첨단 기술 중에 하나야. 그게. 이게 더 발전되면 개인 형태로 다 맞는 게 들어가겠죠. 그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하고 그렇지 않은 거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종류가 많고 다양하게 좋은 균들이 많아야 되잖아. 종류도 별로 없고 술 마시면 그 종이 확 가. 항생제 먹으면 확 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여종인데 어떤 사람은 수백 종에 머물러. 그리고 한쪽만 있어. 우리 나무가, 이 산이 건강한 산은 다양한 그 수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건강한 산이잖아. 사람 똑같아요. 근데 특정 음식만, 고기만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이렇게 돼서 이게 병이 많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스타트인데 이게 한국이 제일 빠른 거예요. 이 회사도 상장이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 이 장내 미생물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인간의 장수, 무병장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추세는 바이오 기업들이 다 여기에 다 매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디톡스, YDSPS. 이 헬스케어 4.0이 되건 5.0이 되건 뭐가 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 몸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건강하게 사는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상태가 좋아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장내 미생물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 수 있는가? 장내 미생물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먹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야지. 그게 우리로 치면 현미채식이에요. 채식이야. 디톡스도 의미는 결국 식습관, 생활습관, 영양소 보충해주는 습관, 운동 습관이에요. 그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이것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암 사망자 뭐 예전에는 이랬다.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2명 중 1명이 암이야. 2명 중 1명이 심혈관 질환이야. 고혈압은 4명 중 1명이고 당뇨병은 3명 중 1명이에요. 이게 미국의 예예요. 우리나라는 당뇨병보다는 고혈압 환자가 더 많아요. 고혈압 환자가 1100만 명 이상 되지, 지금. 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암 걸린 사람, 신장병, 고혈압, 당뇨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되겠어요?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게 엉망이 돼서 그래요. 자, 어떻게? 우리가 저기 보시면 생활습관, 식습관 뭐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비만 되죠? 그럼 피가 문제가 생겨요? 모세혈관 이상? 피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와요? 혈당이 높아져요? 고지혈증 아시죠? 저게 초입이라고. 그래서 뚱뚱하다, 체지방이 높게 나간다, 그러면 이게 전조 증상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혈당 높으면 당뇨약 먹어야지. 고지혈, 콜레스테롤 수치 높거나 중성지방 수치 높으면 고지혈. 그럼 뭐예요? 약 주지. 혈압 높으면 약 먹이지. 혈압약의 기전도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혈압 왜 높아요? 심장이 여기 있잖아. 머리는 여기 있죠. 역류해야지. 머리끝까지 피가 가야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맛이 가지. 그래서 높이는 거야. 기어다니는 애들은 혈압이 없어. 별로. 낮아. 개, 고양이, 말 이런 애들은 심장과 머리 높이가 별 차이 안 나. 직립보행하는 유인원하고 사람만 높아. 혈압이 높은 이유가 나이가 들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왜 높아져?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탁해지니까. 아, 그동안 살아온 연륜이 있는데 노화된 거 아니에요? 이게 싱싱해야 되는데 탄력도 떨어지고. 그죠? 혈압 높은 거야. 약 먹어서 낮춰서 돼? 원리를 보면. 혈압약 낮추는 약 중에 뭐 이 얘기 들어가면 또 깊어지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고. 혈관이 넓으면 혈압이 떨어지죠? 혈관 확장제가 혈압약이야. 그럼 혈관을 확장시켜서 계속 놓으면 혈관이 튼튼해져요? 쓰레기가 쌓일까? 쓰레기가 쌓일지 흐물흐물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겠죠? 피가 많으면 혈압이 높아져, 낮아져요? 높아지지, 압이 걸리지. 그럼 피의 상당 부분이 뭐야? 물이야. 물이 92%야. 그럼 물 빼는 약을 줘. 그게 이뇨제야. 이뇨제가 고혈압 치료약이야. 좀 더 얘기하면 더 놀랄까봐 얘기 안 해요. 그걸 알고 먹어야지. 고지혈증의 기전도 알고 먹어야지. 그 책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먹는 거야. 자, 문제는 약을 먹었어. 당뇨약을 먹고 뭐 하잖아요. 지방간이 왔고 뭐 하는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저 질환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수치만 낮추는 거야. 그래서 안심감은 갖겠지. 약 하나 먹고 낮춰지니까 막 먹지. 그게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으로 가면 어떻게 당뇨합병증, 심장투석 이거 심해지면 뭐 하는지 아시죠? 심장투석하고 그다음에
투석하다가 안 되면 이식을 하잖아. 그리고 썩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손발이 썩는 거 발가락 절단해요. 더 썩어 들어오면 발목 절단해요. 더 썩어 들어오면 허벅 여기 무릎 절단해요. 그리고 보통 죽어. 투석하는 애들 만만치 않고. 이게 약을 먹어서 그런 게 안 오면 괜찮아. 근데 온다고. 그 질환은 계속 온다고. 그게 만성질환이야. 여러분들. 뇌졸중, 심장병, 뭐, 종양, 뭐, 간경화, 어쩌고저쩌고, 협심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저 위에서 이렇게 탁 밀어놓으면 이 안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저 증상들이 나타나? 그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밑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 파킨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매달고 연명하면서 죽어. 그게 사람의 인생이야. 심각한 거라고. 저걸 10년, 20년, 30년씩 해봐요. 저게 습관이 무서운 거라고. 저거 잡아야 된다고. 발병된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 약간 수술 치료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러잖아요. 약 하나 먹고 계속 하나로 끝나는 사람 있어요? 계속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공부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거 좋아해요. 그죠? 이성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몸은 원래 약을 필요로 해요? 약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원래 약이 필요한 몸이에요? 안 필요한 몸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몸은 알아서 회복이 된다고. 그것이 자연 치유력이에요. 인체는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 세포가 3살짜리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위, 2, 3일. 피부, 4주 걸려요. 피부 가까워지기. 떨어져 나가잖아. 나이 들면 6주, 8주가 돼. 칙칙해지잖아. 냄새도 나고. 애들은 2, 3주. 싱싱하죠? 간, 한 달. 혈액, 적혈구, 수명이 4개월이야. 100일 정도는 먹으십시오. 한 3, 4개월 보약 먹으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적혈구 수명이야. 근육, 7, 8개월. 근육 인대 고장나면 시간 꽤 걸리죠? 뼈, 2년에서 5년.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다. 재생이 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재생이 된다고. 뇌세포의 일부 안 된다고 하는데 요새 이론에 보면 뇌세포도 계속 쓰면 늘어난다. 요새 연구되잖아. 인체는 오장육부로 되어 있고 근육이나 혈관이나 뭐 여러 가지 신경조직이나 조직으로 되어 있고 분해해 보면 세포로 되어 있고 이 세포는 뭘 먹고 살아요? 피. 세포가 재생이 되면 건강하게 재생이 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오장육부는 뭐로 되어 있어요? 세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 하잖아요. 조직 검사하잖아. 그 조직이 뭐야? 세포 떼내는 거야. 계속 보는 거야. 어떻게? 튼튼하면 건강한 거고 허약하면 영양부실이고 변형이 됐어. 그래서 얘가 헷가닥하네? 정상적인 크기가 아니고 확 커졌어. 그걸 뭐라 그래? 혹. 그 자리에서 자라. 그럼 착한 종양? 뭐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저기 퍼져. 그걸 악성종양 그래서 암이라고 하지. 근데 그 자리에서 자랄지 퍼질지는 누가 알아요? 의사가 알아? 어떤 사람은 퍼지고 어떤 사람은 왜 안 퍼져? 그 사람의 면역. 그 사람의 자연 치유력.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어. 그 병원에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몰라. 첨단 장비를 갖다 놔도 몰라. 퍼질지 안 퍼질지는. 회의에서 결정하지. 퍼질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 저도 첨단 장비 딱 갖다 대면, 이거 암이에요. 이런 줄 알았어. 아니야.
사람들이 논할 수 있는 부분이야. 왜? 여러분들 몸에 하루에도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거든. 근데 다 잡아먹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세포의 먹이가 뭐라고요? 피. 세포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위에 문제가 있어요. 대장에 문제가 있어요. 간에 문제가 있어요. 뭘 고치면 돼요? 세포. 세포를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 그럼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지. 근데 스트레스 받은 피. 대사율이 확 떨어져요. 스트레스. 영양소도 많이 필요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상의 혈액이 이제 적혈구 땡글땡글하죠? 요산이 있는 독.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을 잘 이렇게 못해. 그럼 바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이거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당뇨 있는 사람들, 당활성 수치 높은 사람들은 이래. 저거 색소 타르. 저 타르가 세포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화학물질이잖아. 석유화학물질이잖아. 저거 간에서 걸러줘야 돼.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못 걸러준 거야. 그러니까 저게 나와. 큰일 나지. 저런 것들이 돌아다녀. 그 세포 저런 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가지. 피는 뭘로 만들어져요? 너무 쉽지. 이거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야. 자연 음식. 근데 여러분들 뭘 먹어요? 이렇게 먹잖아. 문제는 요새 애들이 더 문제야. 우리는 여기에 이제 뭐 술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근데 장내 미생물을 초토화시키는 것 중에서 항생제 다음으로 해로운 게 술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음식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방부제, 감미료, 화학조미료, 어쩌고저쩌고, 학색제 방. 이거에 전부 따져보면 이거 전부 석유가 원료야. 방부제 아시죠? 난 항생제, 뭐 감기 들면 항생제, 폐 영상 많이 봐 항생제 안 맞아요. 뭐 그러잖아요. 항생제가 뭐게? 세균 죽이는 거야. 못 자라게 하는 거야. 방부제가 뭐예요? 음식에 들어가서 세균 못 자라게 하는 거야. 빵이 썩어야 되는데 한 2, 3일 정도 놔두면 곰팡이가 안 피네. 뭐 때문에? 방부제. 오래 유통시키기 위해서 저거 먹으면 다 장내 미생물이 맛이 간다고. 착색제, 발색제 전부 석유화학 물질인 거 아시죠? 저게 장내 미생물들이 소화를 시킨다고 못 시킨다고 저거.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땅에 넣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보통은 안 썩잖아요. 요새 뭐 어쩌고 뭐 그 한다고 하는데 땅에서 안 썩으면 사람 장에서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지. 그럼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독소야. 그럼 그거 돌아다니면 몸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지지. 그럼 그걸 누가 먹어? 백혈구가 먹는 거야. 저런 석유화학 물질 백혈구가 먹는 거야. 먹어서 걔네들이 죽어버려. 죽어.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쁜 거예요. 알고 먹어야지. 이런 거 잔뜩 들어가 있잖아. 이것만 들어가겠어요? 1년에 4kg를 먹는데. 그래도 배겨내는 거 보면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도 약 좋아하잖아요. 비타민 좋아하잖아요. 비타민, 뭐, 합성 비타민, 천연 비타민, 법적으로 구분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100% 원료를 써야 천연으로 할 수 있는데, 인삼이 100%예요? 천연물이야? 아니잖아. 농약도 섞여 있고, 뭐, 이것저것 섞여 있잖아. 가공하는 과정에서. 표익이 못해. 우리나라 법은 그래. 그래서 저런 게 이렇게 표기에서 안 붙여져. 보시면,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뭐, 원료는 뭐, 좀 표현하면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 합성 비타민, 콜타르로 만든 비타민. 콜타르로 만드는 건 몰라. 코닥 필름 만드는 재료로 써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비타민 C 구조도 마찬가지고 B, A, D, E, K 다 마찬가지. 저걸 어떻게 하냐면 궁금하죠, 여러분들? 내가 먹고 있는 게 천연 원료인지 석유 베이스인지 태워보면 알아.
태워보면 알아. 그리고 잘 모르겠다. 물에 녹여보세요. 물에 녹으면 원래 맛이 어때야 돼요? 천연 원료면 풀맛이 나야지. 곡물 맛이 나야지. 근데 쓰고 진짜 양 냄새 같은 것들이 화학 공정에서 나옵니다. 태워보세요. 태우면 비닐 타는 냄새, 뭐 그 플라스틱 페트병 타는 냄새 이런 게 날 거라고. 그거 나면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하지. 미세 플라스틱 그거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먹지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그걸 먹고도 소화 잘 안 된다고. 오줌이 어때요? 정상으로 나와요? 이상하게 나와요? 어? 약 먹고 싼 오줌은 정상으로 나와요? 이상하게 나와요? 플라스틱. 일주일에 신용카드 5장, 1장, 5g. 세계자연기금에 이렇게 나왔어요. 물이 제일 많네. 페트병에 담긴 물. 한 달에 칫솔 1개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고기는 어떤가?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네, 고기. 우리나라는 화끈해가지고 항생제 엄청나게 써요. 저런 고기를 먹고, 고기 먹는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항생제 같이 먹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뭐, 생수, 또 뭐, 계면활성제, 치약, 칫솔, 화장품 이런 거에 전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요. 합성 계면활성제. 공기 뭐 이런 것들. 샴푸 뭐 이런 것들.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건강을 해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많지. 우리 피를 더럽히는 독소의 정체는 위에 화학물질. 음식독, 호흡독, 경피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음식독은 음식 어떻게 먹으십시오? 장이 어떻게 됩니다? 들어가서 해독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쓰십시오? 물 중요합니다. 호흡해서 공기 중요합니다. 또 해먹는 요리 도구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환경호르몬 들어가 있는 거 조심하십시오. 피부도 지키려면 화장품 같은 거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이 책의 주제가 그거예요. 독을 없애자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활용하시기 바라고. BSPS가 뭔가? Blood Self Purification System.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혈액 자정 시스템이다. 우리 몸은 이미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자연치유력이라고 얘기하지. 다만 잘못된 식생활과 독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BSPS를 이해하면 건강해 보인다. 왜?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BSPS예요.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돼요. 먹으면 위로 가죠. 소장, 대장으로 흡수가 되죠.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죠. 간담으로 가죠. 신장으로 가죠. 방광으로 해서 오줌을 빼죠. 간담에서 해독을 한 다음에 신장으로도 가지만 폐로도 가요. 폐에서 산소를 머금어요. 산소를 머금어서 심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심장에서 펌핑을 시키죠. 그래서 전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다 가죠. 보이시죠? 폐는 또 피부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신으로 순환된 피가 다시 비장에 모여서 걸러요. 적혈구, 백혈구 다 이렇게 걸고 찌그러진 거, 상처난 거 다 분류하고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골수의 명령을 내서 다시 피를 만들어서 간으로 보내줘요. 이게 순환 시스템이에요. 과정에 전부 필터링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호르몬 쪽은 신장에서 방광으로도 가지만 신장에서 부신으로 연결이 되고 부신과 관련된 호르몬,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 그리고 뇌와 관련된 호르몬, 성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연결이 돼요. 좀 복잡하지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위, 장, 간담. 이게
소화 흡수되는 장치예요. 간이 해독 장치만이 아니에요. 소화하려면 효소 있어야죠. 어? 소화 효소 나오잖아. 그럼 소화 어디서 시켜요? 어? 위에서 시키는 줄 알잖아. 어? 위의 효소는 누가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입맛이 없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간에서 만들어. 중요한 것은 이거의 핵심이 아까 위장, 간 했는데 장간 편리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보십시오. 그 전에 이 앞부분이 깨끗해지면요. 지금 중간에 아주 이해하기 좋게 이 간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저게 깨끗하면 신장이 깨끗해져요. 저게 깨끗하면 폐, 심장이 깨끗해진다고. 뒤에 성 호르몬 있잖아요. 저 뒤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죠. 여성한테만 있는 게 뭐야? 자궁, 유방, 난소. 남성한테만 있는 거. 전립선, 음경, 정수. 거기에 병이 온다? 그럼 저 밑에 병이 있죠? 그 유방을 떼내잖아. 자궁을 드러내잖아. 전립선을 드러내죠. 그 세포로 돼 있어. 그 뭐예요? 심장, 폐, 간담 해서 이 앞부분을 고치면 피가 맑아져요. 그래서 고칠 수 있다고. 약으로는 안 고쳐져요. 왜? 세포의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 한 번 망가지면, 신장 한 번 망가지면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그래서 약은 어떻게 한다? 진전시키는 것을 천천히 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어떻게 질병이 발생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장간, 아까.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혈관으로 들어와요. 소화된 것들이. 이 점막들이, 장점막들이 딱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손상이 되면 이렇게 빵꾸가 나. 그럼 얘네들이 막 들어와. 그럼 피가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지. 그럼 간의 해독을 연락에 해야지. 저게 계속 유입되는데. 그럼 간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간약을 먹으면 돼? 장을 고쳐줘야지. 장을 고치려면 뭘 해야 돼요? 먹는 거를 잘 먹어야지. 그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 누수증후군, 그러면 저게 혈액이 탁한 거에 근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장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먹어야지.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이건 제가 많은 임상을 통해서 보니까 뭐 문헌이 여러 가지 뭐 다 잘 먹으면 좋아. 그런데 장부들을 쭉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중요한 게 효모 천일염. 소장 대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산균과 식이섬유. 간담은 비타민 B군이 중요해요. 신장은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이 중요해요. 방광은 비타민 C예요. 오줌독이 방광에 잔뜩 있어. 수용성 비타민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물에 녹는 비타민, 비타민 C로 자꾸 항산화를 시켜줘야 돼. 폐는 점막 덩어리예요. 점막을 고쳐주는 영양소가 뭐예요? 강화시키는 영양소가 비타민 A. 근데 비타민 A를 먹으면 이게 잘 안 빠져나가.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수용성으로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카로틴 같은 걸 먹으면 도움이 돼요. 폐. 그래서 기관지 뭐 이런 데 아프면 비타민 C와 카로틴을 먹죠. 심장은 오메가3. 피부는 비타민 D.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요? 아연이에요. 중점적으로 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대략 저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비장은 비타민 C예요. 비형 간염, 항체가 안 생겨요. 간이 문제가 아니고 비장이 문제예요. 비장을 고쳐주면 나을 수 있어요. 약으로는 안 되지. 이게 BSPS를 살리는 핵심 영양소. 그 요법은 핵심은 피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신진대사를 도로 찾아주는 건데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일단 핵심은 저열량을 해야 돼. 피를 깨끗하게 해주려면. 그래서 약간의 단식 같은 것들을 해요. 근데 생으로 굶으면 힘들잖아. 그 피부가 처지죠. 그래서 좋은 단백질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처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해줘야 지방을 분해해서 나오는 독소들, 노폐물들 이런 걸 중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못해. 그래서 BSPS에서 중요한 게 저열량식을 해야 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그 영양소를 집어넣지. 모르니까 종합 비타민들 먹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먹잖아. 좋다면. 그래서 3일 단식, 3주일씩, 3달 이식 영양요법 해서 적혈구 수명이 바뀔 때까지 피를 깨끗하게 하는 요법을 쓰면 많은 부분들이 치유가 돼요. 이렇게. 제가 해봤더니 저게 왜 3일 단식이고 3주일씩은 많이 해봤더니 저렇고 문헌을 봤더니 저게 가장 효과적이야. 그래서 내가 한 달만 시간이 있다. 그럼 3일 단식, 3주 일식을 해보세요. 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러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원칙은 단백질과 유산균을 챙겨 먹는다. 한 끼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단이 보통 70대 15대 15예요. 우리 한식이. 네? 70%가 탄수화물이라고. 많아. 4대 3대 3. 여러분들 음식을 먹었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먹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비율이 요거야. 4대 3대 3. 1일 2식으로 지방대사를 회복한다. 너무 많이 먹는다. 3끼 먹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도 3끼, 나이 들어서 3끼. 그러면 뱃살로 가지. 얇아 보이면 없어 보인다며. 그래서 배가 나와야 이러고 다니지. 그게 만성질환의 지름길.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생활, 보건부식, 식사, 운동, 명상, 숙면. 이거는 AI 할아버지가 봐도, 할아버지 시대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해야 돼. 개별 맞춤형 영양소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부족한 영양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막 먹잖아.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적용했더니 제가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없어서 되게 이쁘게 변했어요. 본인이 놀라더라고. 내가 이런 얼굴이 있었는지. 30대 중반. 60대는 없냐? 60대. 60 초반. 별의별 잡병이 다 있었어. 절선도 있었고, 발도 물러가고, 보시면, 작년 2월 23일 날 저를 찾아왔는데, 94.3kg. 키가 180이에요. 94.3인데, 몇 개월 지나니까 69.5니까 몸무게가 25kg. 체지방률이 38.3에서 18.3. 남성들이 15%인 거 아시죠? 여성들이 4분의 1, 25%야, 체지방률이. 몸무게의 지방 비율, 그 건강한 게 18%, 거의 정상으로 다운됐죠? 근육은 어떻게 돼요? 근육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거의 안 줄었지. 몸무게 25kg가 빠졌는데 근육은 0.7kg뿐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다녀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하려면 피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당신의 몸속에 혈액정화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병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끼 드시는 거 걱정하시는 건가요? 저는 세끼 먹는데 100kg 줄여야 되니까. 그래요. 장수촌에 가면 100세 이상 산 사람들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식을 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이식을 하더라.
이 3끼 문화가 언제 들어왔냐면 직장 문화가 있을 때 3끼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점, 점심 무렵에 조금 일찍 먹고 그리고 한 5시쯤 먹고 이게 정통적인 식사 방식이었고 지금은 3끼는 많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걸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들 정상 체중인데 좀 배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리고 힘쓰는 게 적어지죠. 그럼 근육이 약화돼. 그럼 에너지 소모가 떨어져. 근데 젊었을 때 밥 공기랑 똑같이 먹어. 그러면 나이살, 뱃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끼가 좋은데 그 그 세 끼를 두 끼로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음식으로 배분하느냐가 중요해요. 탄수화물 중심으로 하면 좀 빨리 꺼지고 단백질이나 지방이 좀 가면 조금 오래 가고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필요하면 그 칼로리를 보충하거나 단백질을 보충하는 이런 그 파우더 같은 거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죠. 근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보통 유청 단백질이 대부분 많거든요. 우유 단백. 콜레스테롤도 있고 당도 높일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같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아미노산 스코어를 봐야지. 네. 필요하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아, 네. 아들이 거의 한 100kg 정도 나가요. 지금 저는 건강.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갖다가 실천을 프로그램에 가는 어떤 있어요. 입소해가지고 입소는 그건 이제 특수한 병원 같은 데가 있는데 그거는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요. 네, 상담을 해서. 근데 이제, 보통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얼굴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장이 이상한 것 같네, 간이 이상한 것 같네, 비장이 이상한 것 같네, 이거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도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문진을 하고 이렇게 하면 대략,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이 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지 이게 혈액 문제인지 혈관 문제인지 또 어떤 영양소의 부족 문제인지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추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연계 관계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드릴 수 있어요.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사회에 그런데 열심히 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살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노하우가 혹시 있으면 두 가지 문제 짚어드리는 거. 우리가 옛날에 그 수입 연령이 60살 이하일 때는 우리가 한강자 치료를 때 자식 추축하는 것보다는 오래 살았다고 추축으로 국가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주 죽던 사람들이 하드택 이런 걸 막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심폐소생하고 시대가고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면 사니까 수술해서. 가그에도 아까 보니까 하나 중에 하나가 가그의 고지혈증이라는 게 물론 무용이 부실해서니까 기억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최근에는 많이 죽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동네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니면 그에 대해서 혹시 감사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후자 부분에서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음식 습관이 좋아서라기보다 물론 의료기술에 응급적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기술이 탁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도움도 있겠지만 실제 인간이
이 질병에서 조금 이렇게 자유로워졌었던 이유가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가 되면서 질병이 없어진 거예요. 네? 의료기술의 발전보다는 상하수도, 그리고 굶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은. 그죠?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급적인 그런 수술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게 하고, 또 심장 마비가 걸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사고나 특별히 응급조치가 필요하거나 뭐 장이 폐색이 됐거나 여러분 그거 뚫어야지, 그죠?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는 게 좋고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 약 먹어서 낫지 않는 병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고, 또 먼저 질문하신 것은 일단은 살 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찐 사람들 고민이 굶잖아요. 잘 못 굶으시나? 굶으면 빠져요. 근데 빠지는 게 뭐가 빠지냐면 근육이 빠져. 근육이. 아니, 지방이 빠지면 얼마나 좋아. 근육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뭐 하면 다이어트하고 그러면 얼굴 빠질까봐 뱃살은 이렇게 나오면서 피부는 좋아야 된다고 해서 굶지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으로 굶으면 그래.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으면 근육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을 분해해서 써야 맞아요. 그죠?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들을 채워넣는 게 그 이유야. 그게 없었잖아요? 그럼 생존 모드에 의해서 영양소 없이도 빠져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근육이야. 그래서 근육부터 녹이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영양소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뱃살이 빠져요. 그래서 그냥 음식 습관 같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빠졌는데 왜 자꾸 찌냐? 근육이 쇠퇴가 돼서 그래. 빠지는 과정에서 근육을 손상시키면 안 돼요. 근육을 유지하거나 밀려야 돼. 지방을 도려내야 돼. 그래야 기초대사량이 유지가 돼. 근데 근육, 혈관 이런 거에 그 단백질 같은 것들이 빠지고 그러면 근육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단백질과 운동이에요. 근데 단백질하고 운동하고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단백질이 더 중요해요. 단백질 안 먹잖아요? 운동을 안 하더라도 단백질 잘 섭취하잖아요? 근육 유지할 수 있어. 물론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지. 그래서 요요가 없으려면 중요한 것은 지방을 이렇게 살짝 도려내야지. 우리 진 회장님처럼 근육이 빠지면은 요요가 온다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려면 습관을 세팅하는 거예요. 습관을 세팅하는 거예요. 습관을 세팅하면 평생 유지할 수 있어요. 평생. 또 혹시 궁금하신 분 있어요? 그 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수기를 쓰다가 정수기는 교본 같은다고 해가지고 제 생각이 들지만 7년 전부터 극산중이 생수를 먹었어요. 플라스틱 들어있는 거. 플라스틱 그거 뭐 무서워서 못 먹냐 해서 너무 오랫동안 먹은 것 같은데 정수기 다시 하고 있는지 아니냐면 이거 고쳐 먹어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비타민C 메가노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비타민C 메가도스에서 저는 비타민C를 만약에 쓴다면 메가도스를 하는 이유가 흡수가 잘 안 돼서 메가도스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비타민C의 특성은 수용성이에요. 물에 녹아. 그래서 많이 먹더라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먹어서 괜찮아. 그죠? 그래서 효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비타민C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으면 합성을 먹지 않고 천연 비타민C로 양을 좀 줄여서라도 그렇게 쓰겠다 생각을 해요. 천연 비타민을 구하기는 힘든데 그런 체리 농축물로 만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함량은 좀 작아. 왜냐면 자연 함량에서
알약이 대부분이죠. 파우더는 이제 합성으로 한 거 파우더로 이렇게 하고. 비타민 C의 원료 자체가 원료 자체가. 아, 그게 좋죠. 좋기는. 값은 되게 비싸요. 대신 이제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네? 물. 물. 일단은 플라스틱 페트병에 있는 건 좋지 않아요. 그죠? 좋지 않고, 그게 이제 햇볕에 비칠 때 더 문제가 되거든요. 바람 물질이 있고. 그래서 냉장 보관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수가 냉장 보관 계속 해요? 그 많은 부피를. 그래서 야적해 놓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좋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제 정수기가 미세 플라스틱을 빼내는 정수기 필터가 별로 없어.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거를 알고 싶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알려드릴게. 그렇게. 물 중요하죠, 진짜. 이 필터를 잘못 쓰면 물에 미네랄 같은 것들을 빼내면 안 되거든요. 미네랄은 그대로 두고, 유해 화학 물질이나, 약물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제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수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역삼투압, 중공삼화, 압축활성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 책에 고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올해 그 강의하신 강의 주제 중에 BSPS 요법에 대해서 방법으로 3일 장도 상수이식 대단 이식 영향을 보려는데 그게 구체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다시 해주시죠. 구체적으로요, 노하우인데. 그거는, 책에 있어요? 5장에 있어요, 5장에. 5장에 계획적인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체중이고, 뭐, 영양 부실이 심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단식하면 돼요,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단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모르면 단식하는데, 안 되고, 그거는 보식으로 해야지, 그런 사람들. 대신 이제 보식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음식 습관을 보고 음식을 교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음식으로 보충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음식 같은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됐잖아. 여러분들 전부 농사 지어서 먹어요? 전부 사서 먹잖아요. 그죠? 농약 치고, 뭐, 하우스 재배하고 이러니까 영양가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부족한 영양소가 뭐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이렇게 증상을 느끼거나 불편한 증상을 느끼거나 약을 먹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죠. 그거는 이제 체크를 좀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로 이렇게 안내를 좀 보면 이분이 뭐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 음식을 이제 단식을 할 때도 생으로 단식하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단식원 가서 막 하잖아요. 근데 뭘 먹느냐가 중요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단백질이나 유산균이나 필요한 것들, 그 사람 몸에 맞는 거. 단백질하고 다 사람 몸에 맞지 않아요? 그 사람 몸에 맞는 게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보통 여러분들 탄산칼슘, 황산칼슘, 구연산칼슘 뭐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게 한 15, 6종 되거든요. 그런 거의 원료는 석회예요. 석회동굴의 석회. 석회동굴의 석회가 석회석이죠. 여기 화학 공부하신 분들. 석회석은 CaO예요. 산화칼슘이라고. 이게 몸에서 있으면 결석이라고. 칼슘 미네랄이 들어가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산소가 흡착이 되면 그게 결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CaO를 분해하기 위해서 탄산을 집어넣어. 황산을 집어넣어. 그 산소를 분리해서 칼슘을 정제화한 게 탄산칼슘이야. 구연산칼슘이야. 그럼 그게 소화가 잘 될까 안 될까? 그죠?
근데 그런 칼슘 같은 경우도 이제 해조 칼슘이 제일 좋겠죠. 원료로 만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영양소들을 선별적으로 좀 쓰면서 이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단식한다고, 무턱대고 영양소 먹는다고 도움되지는 않아요. 평소인식, 건강인식이라는 게 어떤 그거는 식사를 보통 할 때 3주 동안은 일식을 해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필요한 근육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단백질.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부족한 영양소 같은 것들을 해서 영양소만 먹고, 기본적인 칼로리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면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편하게 할 수 있지. 다음에 저 동생 서울대 무술의과학제 박사님이 입장식에서 하죠. 또 가끔씩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 박사님씩 비싼 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선미진자리도 나서 뭐 이런 거 먹거나 그런지 하시는데 또 효과를 봤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 효과를 아니, 일단은 비타민 C의 경우는 비타민 B와 C는 물에 녹는 거 아시죠? 비타민 A, D, K는 지용성이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폐해가 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빠져나간다고. 물에 녹아서 하는 거는 오줌이나 이런 걸 빠져나가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들어가더라도 피해가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또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영양소를 좀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천연으로 바꿔서 해주면 그 양을 이렇게 만 아유 단위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게 해서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천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식물, 용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타민 C의 효과가 항산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식물, 농축물의 항산화 효과가 더 많아. 근데 그걸 못 만들어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째로 먹도록 가이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기가 믿는 대로 하시겠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천연 원료로 된 것들을 먹게 하죠. 또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건강에. 하지 말란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60주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그렇게 철이 드셨네. 이것도 이래요. 질문 사항. 거의 가네요. 책에 나온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잘 읽어보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또 미심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하고 싶다. 근데 여기 건강교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그 가입을 해가지고 들으면 되는 건가요? 1번. 지금 2번은 솔직히 가까운 자장님께서 실천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건지 나왔다고 해서 듣고 싶습니다. 실례가 안 될까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일단 거기에 건강교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책을 쓰다 보니까 독자들이 이렇게 또 강의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하는데 다행스럽게 코로나 전에는 제가 강의장 같은 걸 빌려서 했었는데 그 코로나 이후는 줌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이 책이 10강이잖아요. 그래서 10주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매주 금요일 날에요. 저녁 8시에
무료로 오픈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강의할 때 링크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락날락 하면은 좀 교육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10주 들으실 분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10주 동안 성실하게 듣겠으니 링크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교재, 책을 통해서 강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제가 앉아서 책을 같이 읽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 건강은 제가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한 회당 한 대여섯 개의 영상을 중간중간에 책을 읽고 보여줘요. 책을 읽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책을 가지고 누구한테 설명을 하는데 설명 듣고 못하겠어. 근데 책을 보고 영상을 이렇게 주니까 영상 제가 다 업로드 시켜주거든요. 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거를 제가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정보 알릴 수 있으면 알리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10주 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8주 정도 들으면 제가 수료증도 드려요. 이렇게 딱. 서티피케이트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제가 15년 동안 매주 했어요. 매주. 예전엔 월요일 날 했었다고. 근데 지금 금요일 날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포럼이 월요일 날 계속 잡히더라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좌장께서 강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바꿔서 지금 월요일 날을 뿌리로. 금요일, 8시에요. 8시에 하고 이 강의를 듣고 내가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건강 이렇게 체크하는 거, 오장육부에 대한 것들도 가르쳐요. 위, 장, 간 여기 쭉 해놨죠. 보면 재밌어요. 그것도 이렇게 책이 나올 건데 거기도 영상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15년 동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1시간 동안. 1시간 반. 그래서 원하시면 하고 중간엔 못 들어와요. 지금 6주차 정도 진행됐으니까 한 5주 정도 뒤에 수료식 끝나고 그러면 지금이 4월이죠. 5월, 6월, 한 7월 달에 개설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요청하시면 우리 포럼에서 많으시면 제가 포럼반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전에 치료에 그런 거 하는데 가급적 줄여서 약을 먹거나 그 치료를 시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했는데 질문 간단합니다. 영양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양제는 약은 치료약입니까? 아니면 그 먹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영양제는 우리가 아까 피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소고기가 그 항생제가 가장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항생제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급적 단백질이지만 많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지. 그 만약 소고기를 하루를 먹지 말라고 생각하면 수입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음식들 야채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동화가 있으면 음식도 없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섭취를 해도 우리 몸이 치유가 되고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내용의 결론적으로는 천연 음식이라는 기준이 뭔지 그것만 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런 내용들의 상당 부분 여기 챕터마다 그런 것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아이디어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천연 원료 영양제가 있고 합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약국에서 대중적으로 광고하고 유통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먹어보고 이 사람이
이분이 잘 흡수되는지 흡수되지 않는지를 먹어보지 않고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파동의 원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사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 먹으면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생선 같은 거 먹으면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등푸른 생선, 간혹. 그런 것들은 또 오메가3 선택할 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상대에 따라서 그 체질 같은 것들을 보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체질은 이제 건과 습으로 나눠요. 그게 소화기 계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위와 장을 영향을 주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 자기 체질에 맞는 것들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궁금하다. 그럼 영양제를 들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체크를 해 드릴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을 활용을 하면 이 사람 이거 먹으면 알러지 생기겠다. 이거는 잘 소화 흡수되겠다. 이 영양제는 이 사람한테 잘 맞네. 똑같은 칼슘이라도 이 칼슘은 안 맞네. 달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죠? 달걀 같은 경우는 난각번호 아시죠? 난각번호 맨 뒷자리가 1번하고 2번은 괜찮아요. 에너지를 높여줘요. 3번, 4번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소고기 말씀하셨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의 폐해가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는 건 아시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단백질 구조가 좀 틀려. 그래서 황 같은 것들도 많이 섞여 있고 해서 그 고기가 썩으면 냄새 독한 거 아시죠? 시체 썩는 냄새. 그런 것들이 이제 독소로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고 채소나 과일이 썩으면 냄새가 그렇게 독해요? 아니죠. 그 단백질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성분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가급적 하는데 이제 시중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뭐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고 아미노산 스코어를 만들기가 힘들고 뭐 그러는데 그 아미노산 스코어를 잘 만들어서 식물성으로 하는 단백질들도 있어. 그걸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은 골라드릴 수 있어. 네. 그 사례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고 우리 이소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 속설을 많이 듣는 얘기가 혈압약을 계속 먹게 되면 당뇨가 걸리고 치매가 걸리고 뭐 그런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요새 제철 같은 데는 수경 재배해서 하는 앱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 먹으면은 왠지 모르게 좀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원인이 뭔지. 글쎄, 일단 수경재배에 대해서 저는 뭐 별로 아는 바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경재배 할 때 농약이나 뭐 이런 걸 좀 안 쓰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촉진제 같은 건 뭐 좀 쓸 수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식물이라는 게 햇빛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 조명을 쓰죠? 그거에서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양소상으로 불균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이 햇빛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거 아시죠? 생명체가. 그죠? 우리가 먹는 물을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H2O는 만들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사람 마시는 물은 미네랄이나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산소 만들 수 있어요? 산소 못 만들어요. 산소에 뭐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 식물 여기 뭐 풀뿌리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풀. 그거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응? 지금 기술로. 못 만들죠. 왜 못 만들어요? 그 뭘로 되어 있는지 몰라. 그 중에 일부 있는 게 비타민 C더라. 일부 있는 게 비타민 A도 있네. E도 있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거야. 근데 그걸로 못 만드는 게 너무나 많아. 그걸 식물농축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보다 항산화 작용이 식물농축물에 더 많아. 그래서 과일을 통째로 먹으십시오. 그 식물농축물을 통째로 갈아서 이렇게 한 영양제들이 각광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건 합성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 분자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신비한 부분들이 많지. 아, 혈액을 만들면 게임 끝나. 어? 혈액을 만들면 게임 끝난다고. 응. 혈액 못 만들어. 죽었다 깨어나도. 자연 음식에 들어가 있는 그 다양한 오묘한 것들을 못 만들어낸다. 비타민 C도 비타민 C 100%가 우리 자연 물질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C 100%가 자연에 있어요, 없어요? 칼슘, 마그네슘이 100%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혼합되어 있는 거야. 다 혼합되어, 여기저기 혼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보는데 이게 뭐 100% 아연, 100% 칼슘 이러면 의심하고 보셔야 돼. 그 고단위들은 다 가짜야. 다 합성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 자연물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질문 뭐 하셨어요? 아, 고혈압 오면 뭐 당뇨 오고 치매 오고 약을 먹으면 아까 고혈압의 원리를 잠깐 설명드렸어요. 제가 고혈압으로 많이 알았었기 때문에 20년 이상 제가 했었잖아요. 아까 혈압이 올리는 원리가 얘기했었고 일단은 뭐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을 높은 걸 낮추잖아요. 낮추면 피가 머리끝이나 손끝, 발끝까지 가요, 못 가요? 이론적으로. 못 가죠. 못 가면 그 말단 부분에 영양소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뇌 쪽 끝에 안 가면 뇌세포가 문제가 되죠. 그게 치매지. 그게 알츠하이머지. 그게 파킨슨이지. 별거야? 기억력 떨어지지. 머리끝, 손끝, 발끝까지 피가 안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 약들을 먹으면 혈압은 떨어질 수 있으나 문제는 그거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죠. 그래서 약을 안 드시려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전처럼 혈압 떨어뜨리는 건 원리 간단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를 깨끗하게 하면 혈압 떨어져. 근데 피의 원료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를 몰라. 그걸 알아내면 그거에 맞는 영양소들을 집어넣어서 식습관 조절하고 그 사람 몸에 맞는 천연 원료로 된 영양소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거짓말처럼 피가 좋아져. 세포가 좋아져. 그럼 회복이 돼. 암 아니라 암 할아버지라도. 그게 원리야. 저도 본태성 고혈압 했어요. 오케이. 그게 왜 그러냐면 본태성이라는 게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잖아요. 그 유전적인 요인은 어떤 엄마 밑에서 아들 셋이 똑같은 밥 먹었어. 남편한테도 똑같은 걸 먹였어. 그러면 쪼로록이야. 그 사람이 애를 낳았어. 그 사람 입맛이 변해 안 변해? 고기 좋아하던 사람은 고기 좋아하잖아. 계속 음식이 유전이 된다. 음식이 유전이 돼서 고혈압 집안은 고혈압만 나오는 거야. 당뇨 집안은 당뇨 나오고. 그래서 간 망가져서 간으로 죽은 집의 계열은 간으로 죽고 이렇게 그게 다 그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게 유전적이고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되면 왜 당뇨가 오느냐 또는 당뇨가 있으면 왜 고혈압이 오느냐 상호 영향을 주는데 아까 피가 덜 가잖아요. 그럼 피에 있는 당을 소모를 해야 못해요. 고혈압 약을 먹었어. 그러면 머리끝, 손끝, 발끝까지 다 피가 공급이 돼야 돼. 그래서 세포에 당을 공급해줘야 돼. 근데 당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당이 소진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혈액에 당이 넘치지. 그럼 당연히 당뇨가 오지. 그래서 고혈압약 한 5년 정도 먹으면, 꾸준히 성실하게 먹으면 그런 게 옳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뇨약을 먹으면 고혈압이 올 수 있고, 혈당을 낮추잖아요. 혈당 낮추는 원리 알려드려요? 어떻게 낮추는지? 인슐린을 집어넣으면 남는 포도당을 인슐린이 나와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고 남으면 뱃살에 저장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요.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어.
근데 당이 높아. 그러면 당을 적게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되잖아. 근데 탄수화물을 자꾸 많이 먹는다고, 과다하게. 그러니까 올라가. 그럼 음식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약을 먹어. 약을 먹으면 인슐린 호르몬을 투여시키는 약이야. 그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세포에, 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슐린이라는 게 들어가서 노크를 딱딱 하는 거야. 나 포도당 있으니까 너 먹어. 이렇게 해서 하면 걔가 문을 딱 열면 집어넣어요. 그럼 당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가서 두드렸는데 얘가 문을 안 여네. 왜 안 열겠어요? 두 가지지. 하나는 두드리는 건 뭐다? 몰라.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왜? 세포에 때가 껴서. 세포에 때가 껴서. 어떤 때가 껴서요? 콜레스테롤이 산패된 때 같은 것들이 끼면 이게 민감성이 떨어져. 그래서 하나. 또 하나는 나 지금 너 어저께도 나한테 잔뜩 줬는데 나 배부른 상태야. 당 소모가 안 됐어. 그러고 버티고 있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 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인슐린 사람 몸에서 만들죠? 주문 생산일까요? 그냥 대량 생산일까요?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만들지 않겠어요? 그죠? 혈압도 몸에서 필요한 만큼 만든다고. 당 수치도 사실은 조절해서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약을 집어넣으면 당은 떨어져. 왜? 세포에 입 다물고 있는 애 강제로 열어가지고 집어넣는다고. 그럼 세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은 떨어지지. 그죠? 괴사되잖아. 손끝 발끝 썩어 들어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당뇨를 안 먹어서 썩는 게 아니고 음식 관리를 안 하고 약에만 의존해서 그런 거라.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당뇨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이해관장님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두부를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두부요. 네. 두부에 간수성이 있어서 몸에 해롭다는 그런 얘기가 되게 오십니다. 그때 인삼과 거기 보면 소금. 뜸을 뜨는데 뜸을 많이 뜨면은 체내 독소가 다 빠져나온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뜸을 좋게 봐요. 왜냐면 우리가 혈액이 일단 맑고 그 다음에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 게 운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앉아있는 사람들이 병이 많잖아요. 수시로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또 움직이면서 이제 뭐 자극을 하면서 근육 자극시키고 하면서 보조 펌프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도는데, 운동, 뜸, 침 같은 것들은 잘 맞으면 순환에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혈액을 맑게 하는 데는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하고 또 뜸만 뜨고 침만 맞고 해서는 아니고 먹는 것들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가 자연 음식을 좀 지혜롭게 먹을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현미채식이에요. 제가 현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뭐 현미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습관 문제고 현미에 가장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에너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백미는 다 에너지가 떨어져요. 미안하지만. 네? 테스트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미를 먹으면 에너지를 높여줘요. 근데 이제 씹는 힘이 약한 3살 밑에 아이들은 또 노인들 뭐 이러면 좀 하면 그런 분들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변을 보면 돼요. 변 상태가 알이 나오면 아니고 녹아서 나오면 먹는 게 좋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죠. 돈을 아끼면서 골고루 영양소를 그나마 먹는 게 백미보다는 현미가 훨씬 더 좋아요. 두부. 두부를 쓸 때 전통적인 두부에서는 간수로 바닷물을 쓰죠. 그죠? 바닷물. 이 바닷물에 아마 마그네슘 성분이 그거를 만들 거예요.
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이 염화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이 마그네슘이 원래 써요. 그래서 두부에 그런 것들이 잔존하면 맛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금도 똑같아. 소금도 쓴 소금 있잖아요. 마그네슘 수치가 높으면 써요. 근데 마그네슘이 많은 게 좋아. 근데 마그네슘 수치가 높으면서 안 쓰게 만드는 게 고도의 기술이야. 그럼 천일염은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천일염도 뭐, 장판 깔고 하는 천일염이 있고, 황토 깔아서 하는 천일염이 있고, 또 특수한 기술을 이용해서 심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뭐 맞추는 뭐 그런 기술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간수는 일반, 이렇게, 식품회사에서 쓰는 간수는, 그런 간수가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비거리가 좀 있기는 하죠. 그러면 저기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이라든지 뭐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채소를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좋았지 아니면 사람만 보통은 제가 보통 경험하면요. 일단 육식이나 뭐 이런 인스턴트 같은 걸 좋아하다가 좀 현미식으로 이렇게 좀 바꾸잖아요. 현미 채식 정도는 바꾸잖아요. 그럼 체지방 있는 사람들 조금씩 빠져요. 혈색도 좀 좋아지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이 있어요. 또는 두 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집에서 충실하게 그렇게 두 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죠? 한 끼 잘 먹으면 잘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만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조적인 그 생활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이럴 경우 내가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저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시면 또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